윤석열 정부 첫 살림살이가 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여러 가지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홍종기 전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 법률단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예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극적으로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참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내용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네, 원래 이 예산안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매우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기보다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정도로 많이 수정과 변경이 가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본인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5년 동안 정부를 이끌어갈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 예산안인데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도 행정부의 그 예산안 편성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국회가 예산안 승인권을 가지고 너무 남용을 해서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또 본인들의 원하는 부분을 새로 탄생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요. 일단 행안부에 있는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삭감했는데요. 이 두 부처는 그러니까 적법한 근거가 있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부처임에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최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자면 현재 이 반도체 투자액,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 투자하는 투자액의 세액 공제를 8%로만 인정을 하셨는데 미국이나 대만의 경우에 25%, 중국은 100%를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100을 투자하면 중국은 100을 다시 돌려줘서 그 돈으로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미국은 100을 투자하면 25를 돌려받아서 다시 재투자, 한국은 8만 재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라는 산업은 전력 질주와 같은 것이어서 가장 먼저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수익을 대부분 먹고 그 다음에 2, 3등을 오는 사람은 치킨 게임을 통해서 약간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돈을 버는 우리나라의 중요 사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면은 사실상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런 격이 됩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2년 유예했고 대주주 요건 10억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많은 분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당 부분 자기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음으로써 남는 그러니까 정부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돈이 제대로 적절하게 쓰인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지금 다시 지역 예산 화폐, 지역 화폐 같은 것들이 많이 증액되면서 결국 큰 회사에서 반도체 등의 재투자에 대한 돈이 그냥 작은 돈으로 많이 뿌려지는 그런 효과밖에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내년에 경제가 매우 나빠진다면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통과와 내년 경제가 좀 나빠지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민생을 위해 좀 극적으로 합의됐다 이렇게 좀 의미가 전해지는데 이번 예산안 만족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선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더 여야가 협상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왜 안 됐는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그 우리 준예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준예산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왜 준예산 얘기가 나왔느냐? 정부 여당이 말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바에야 그냥 준예산을 하겠다. 그래서 협상이 더뎌졌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에서 민주당 포함한 야당에서 이번에 예산안에서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을 들면요. 우선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부분이 국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행안부를 포함한 뭐 인건비라든지 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네. 오늘 많이 춥죠.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럼 야당에서 추진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에선 삭감 기능만 있는데 협의로 인해서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용 임대주택 예산 이거 증액됐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예산입니다. 증액됐던 부분. 그리고 노인 일자리 예산, 그리고 그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이거 증액됐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갑니까? 국민들이 다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 예산 이런 부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민의 한 삶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야당이 참 이거를 많이 양보하면서도 그러니까 민생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챙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금투세 말씀 주셨잖아요. 금투세 2년 유예된 이것이 마치 뭐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무슨 논리로 그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증권거래세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도 팔 때 손해를 보고 파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증권거래세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냥 일부 작게지만 2023년도 0.22%에서 2024년도 0.18%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야당이 잘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0.01% 대기업을 대상으로 3% 법인세를 내리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전체 구간에서도 똑같이 1%씩 내리자라는 것이 야당의 어떤 중재안이었습니다. 야당의 협상안이었는데 그건 참으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2억에서 200억 원, 200억에서 그 이익이 3천억 원, 그리고 3천억 원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간에 1%씩 내렸던 것은 모든 대기업들, 모든 그 상장 기업들이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1%씩 내리는 것도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같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서는 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참 여야 모두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양보해서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요. 또 여야가 힘을 합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이 국정조사 역시나 내년 1월 7일까지로 조금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 보세요? 네, 아무래도 국정조사에서는 행안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이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를 많이 볼 것 같고 네. 결국 대통령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께서 이것은 시스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저도 뭐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났을 때 그 우리 매뉴얼에 따르면 1차적인 책임은 그 용산 지역인 용산구청장과 용산서장 소방서장이 주체가 되어 사건을 수습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게 너무나 중대한 문제로 커지면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세월호나 이런 것처럼 오랜 기간 끌면서 구조를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때 빨리 구조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중대본을 왜 그 당시에 1시간, 2시간 내에 만들지 않았냐 이런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특히 용산서장 등 행안부 장관에게 늑장 보고를 한 사람들이 모두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상태니까 기소는 아직 안 됐지만 구속된 상태니까 형사재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 경찰도 재난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좀 제도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행안부 경찰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해결책을 좀 시사해 주셨는데 이상민 장관도 이태원 참사는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좀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행사가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서 처음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사고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스템에 뭐가 문제인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해 동안 걸쳐서 이런 행사가 있었고 지난번 12구 그때 당시 그날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든 과거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가 4개 기동대 이상이 항상 거기에 출동을 해서 있어서 인파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고 체계라든지 시스템 문제는 우리가 특히 이제 보고 체계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뉴얼의 문제인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또 아픔에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가 산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시스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달라진 건 대통령이 달라졌었고 광역단체장, 시장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구청장, 기초단체장만 달라진 것뿐입니다.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1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이 돼서 2달 가까이 수사가 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문제. 이거야말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에만 맡겨놨을 때는 이것이 지금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국정조사가 잘 원만하게 돌아가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도 말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국정조사 증인 채택으로는 뭐 여러 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더 이슈가 되는 것은 그 신현영 의원을 네. 어떻게 증인 채택을 할지 말지 또는 뭐 어떻게 대처할지가 문제가 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현영 죄송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께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명지병원의 재의료지원팀 전화번호 한 라인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받아서 명지병원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본인과 배우자를 집 앞에서 픽업을 해서 갈 것을 요청을 했고 그 명지병원이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태원까지 강변북로로 새벽에 가면은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변북로 노선을 이탈해서 이대역 앞쪽에 의원의 집 앞인 이대역으로 가서 이렇게 이태원까지 가는 동안에 30분이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현영 의원께서는 평소에 그 골든 타임이 4분이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셨던 분이고 이 생명을 지키는 국회의원이다. 이게 모토로 쓰시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30분 지연돼서 가서 불과 15분을 체류하신 후에 거기서 사진을 찍고 다시 이동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거기에 원래 타고 갔어야 할 차관은 내리게 하고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왜 국회의원인데 본인의 차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굳이 병원 차를 이용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뭔가 국조도 더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의원이 본인 차가 아닌 닥터카를 탑승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좀 답변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신현영 의원은 의사입니다. 네.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그 현장에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민들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말로 60% 이상, 70% 가까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현장에 갔던 신현영 의원이 어떻게 갔는지 물론 밝히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유가족들이 국민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렇게 물타기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여당에서 그것도 정부 여당에서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왜 갔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청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갔느냐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진짜 밝혀야 되는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 그럼 기동대는 애초에 왜 출동 자체를 하지 않았느냐. 배치가 되지 않았었느냐. 기동대 배치가 0건입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왜 되지 않았냐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많은 참사 현장에서 신고를 했는데도 왜 오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굳이 마약 수사는 굳이 빼겠습니다. 그냥 빼겠습니다. 이건 국정조사하는 도중에 이제 밝혀질 문제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왜 국민 안전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배치를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이거를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현영 의원이 왜 나옵니까? 저는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용산구청장님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가야 되는 분 아닙니까? 용산구청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현영 의사인 신현영 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용산소방서장 한마디로 현장에 간 사람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에 아예 가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점을 오히려 더 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여야 공방이 여러 부분에서 이어지는데요. 진실 규명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같기 때문에 좀 철저하고 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야 내부적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그 배경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아까 사실관계 약간 틀린 게 네. 있어서 그것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닥터카는 딱 말 그대로 의사가 타고 있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거기 왜 놀러 갔냐라고 질문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뭐 지지자들 중에 일부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질문한 적 없고 기존 전 정권 때보다 이태원에 더 많은 경찰이 배치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장은 현재 있었습니다. 그 없었다고 하시는데 집이 바로 그 앞입니다. 현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사건은 그 죄명이 그 성남 FC를 통한 그 뇌물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뇌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공직자가 받는 건데 본인이 뭐 정치권에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게 나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장관 의견인 것 같고요. 또 이미 그 기업인 네이버와 두산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해서 그 당시 이재명이 성남시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 FC에 준 것은 광고료인데요. 이 광고료라는 건 당연히 광고 효과에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남 FC가 그 이후에 2017년쯤에는 좀 성적도 안 좋고 해서 광고 효과 내려갔는데도 이 두산에서는 우리는 광고 효과 문제 아니라 특정 금액을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은 상당히 지금 검찰에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특히 이 두산이 어떤 것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이후에 이 성남 FC의 성과급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 2주 후에 바꿔서 이 성남 FC 대표를 배제하고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측근들이 직접 그 성과급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전형적인 그리고 뻔한 이 어떤 제3자 뇌물 이 공여 이거의 구조인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법조인이 보기에는 이 빠져나가기는 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2년 전인 2021년 1월에 그 섀도우 캐비넷을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향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감한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야당 파괴다 좀 강경하게 발언을 내놨는데 한 장관도 한 목소리를 했고 이 발언들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항상 뭐 강성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근거했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 성남 FC 관련해서요. 검찰이 이제 그거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밝혀졌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성남 FC라는 건 성남의 이제 구단입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구단입니다. 그리고 성남 시민들이 원해서 유치했던 그런 구단입니다. 그럼 성남 그 대기업을 유치했던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런 불법이 있느냐? 합법적입니다.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료라든지 후원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것이 불법 과정을 밝혀냈느냐? 없습니다. 다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런 그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성남 FC의 후원금을 받게 하는 이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합법입니다. 성남시 조례에 의하면요. 기초단체장 성남시장이 성남FC의 구단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받도록 후원금을 잘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거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무사항이에요, 그것이. 근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불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3자 뇌물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지금 이거에 대해 성남FC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대기업이 후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시 내에 있는 대기업입니다. 뭐 두산 포함해서 그런 대기업인데요. 여기서 뭐 누가 그러면 여기서 그 뇌물을 받고 특혜를 받냐? 성남 시민입니다. 성남 시민이요. 그리고 성남FC 내 이재명 측근들이 무슨 광고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억지입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 규칙에 맞게끔 합법적으로 광고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불법은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소장 내용에 보면요.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지금 현재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재명이 얻은 이득이라고 검찰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이득이 무엇이냐면은 성남FC 운영을 잘하면은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능력 있는 시장으로 봐줄 것이다라고 예전에 그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뭐 성남FC와 같은 것을 있을 때 잘 운영을 하면은 정치적 이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구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억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동 건에 대해서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00여 건 가까이 압수수색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 그렇게 앞두고 나서 갑자기 성남FC로 갑자기 그 시선을 돌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더 의문점이 듭니다. 네. 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두 분 말씀처럼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은 28일에 소환 조사 통보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과연 응할지 말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게 지금 노웅래 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거를 체포하는 방안으로 체포 동의안을 오는 28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네, 그것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이 압박을 받아서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이미 있고 또 압수수색에서 두산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우리가 이 광고를 집행 후에 어떤 요구 사항을 한다 이거 공문이 이미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증거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검찰청에 가셔서 그 수사 기록을 보고 오셨는지 어떻게 그게 증거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지 제가 좀 약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갔다고 하는데요. 뭐 성남 시민에게 즐거움이 갔을지 몰라도 돈은 이재명 시장 측근에게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K스포츠와 미르재단, 예전에 말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무죄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 노웅래 사건 보면은 지금 이미 이 구속영장이 나와서 체포 동의안을 판사가 보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검찰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법원에 시청하면 법원이 봤을 때 이게 범죄 소명이 된다. 그래서 체포나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느낄 때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냈습니다. 판사가 보낸 범죄 소명된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법치국가의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범죄가 확실히 거의 드러났는데도 방탄을 하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집안에서 3억 돈 뭉치가 발견되었죠. 이것은 재산 신고도 하지 않았던 현금입니다. 게다가 그 띠지 본인의 해명과는 달리 해명은 2014년부터 2010년대에 뭐 각종 조의금 등등으로 받은 거라고 하는데 띠지가 보면은 검찰이 얘기한 2021년인가 최근 그 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증거가 있는 것인데 모두 자기 당이라고 해서 이 방어를 해준다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노웅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치 나를 포함 나만 이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거 가만두면 검찰이 다른 의원도 다 문제 삼을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동료 의원들을 압박하는 식의 그런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두산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저도 조금 첨언을 좀 더 드릴게요. 우선은 두산은 대기업입니다. 광역 모든 기초단체장들은 대기업이 본인의 지역구에 유치하는 것을 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이게 두산 같은 그런 대기업이 아니고
어떤 그 실적이 없는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이걸 유치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뭔가 혜택을 줬다.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법이 맞지요. 그런데 모든 기초단체장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했는데 이것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우리 이제 노웅래 의원권에 대해서는 그 현금이 발견됐다라는 부분이요. 그런데 그 현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출처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했던 부분이다라는 점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다 체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무조건 다. 그럼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느냐? 정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금 노웅래 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니죠.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런다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기 식으로 체포를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의원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도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이렇게 신분이 보장이 확실해서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요. 불체포한 가운데에서 이거 협조 잘하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보여주기 식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28일에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 개정 절차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완료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당원 투표 100%,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 좀 여러 부분들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세요? 우선은 100% 당원 투표로 대표를 뽑는 점, 그게 가장 큰 변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선 투표인데요. 이 100% 당원 투표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서 일반인 여론조사가 너무나 이렇게 과대 대표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난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이 전화해서 한 명이 찍으면 책임당원 30여 명이 찍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한 30만 명의 당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만 명 정도 되니까 만약 이번에도 동일한 비율로 하면은 거의 100대 1로 될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 받은 사람이 한 번 찍으면 당원 100명이 찍은 것 같은 효과가 있을까 봐 약간 이런 부분을 아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작년과도 달리 지금 당원의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이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100%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불리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40, 20대, 40대까지가 바로 1년 전 전당대회 때 27.4%였는데 이번에 33%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29.6%였는데 37%로 늘어났고요. 영남이 55%에서 40%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서 예전 같은 결과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또 이 당협위원장이 예전에 소위 말하는 오더,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엔 버스를 타고 당협에서 그 당원들이 다 같이 어떤 그 장소로 가서 거기서 실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의 영향을 더 받는데 이젠 모두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각자 개인 의사가 많이 발현될 것이고, 특히 열성 당원이 아니라도 그냥 난 1,000원씩만 내고 있는 좀 열성 당원이 아니라도 투표는 쉽게 할 수 있고, 또 요새 2040들이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투표를 하지 어떤 특정인의 누구 찍어라 한다고 해서 찍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할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정된 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끼칠 영향력이 크진 않다라고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지? 그거야 이제 국민의힘 타당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판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중정당, 집권 여당입니다. 대중정당의 길은 아예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 제가 속해 있는 당의 일이라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할 점이 조목조목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길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제 주변에서도 많으세요. 근데 그 분들조차도 지금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점,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부터 50대까지 부정평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은 이유 중에는 소통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예 소통을 단절하겠다, 절단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부대변인 홍종기 당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